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뺏어와서 기업이 망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이것이 문재인의 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그냥 가면 어떡해! 구독하고 가야지. 띠떼깨.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하는 없다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 책은 나온 지가 오래됐죠. 1995년 3월 13일 날 발행이 됐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1995년이면 지금이 2019년이니까 24년 전이네요, 벌써. 제가 1995년에는 중학교 1학년, 그때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죠. 중학교 1학년. 철없고, 그때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하여튼 1995년에 발행된 책입니다. 이 책이 발매되고도 인기가 있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또다시 한번 회자가 됐었죠. 자,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경제도 어렵고 정말 혼란의 시기 아닙니까? 문재인이 들어오고 나서 정말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거를 그냥 이쪽 저쪽 손을 대가지고 망가뜨리는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원리 원칙에 따른 기업 경영과 부지런함, 그리고 남들과 다른 판단력, 그리고 열정적인 삶,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책을 빌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정치 보복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2009년 세계 불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왔던, 대처가 빠르고 일을 잘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경제 대통령이었죠. 4대강도 지금 농업 명수를 쓰는데도 홍수를 예방하는데도 물을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에서 깎아내리고 막 흠을 잡으려고 하고 볼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데 굉장히 잘 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대강 보를 개방함에 따라 지금 농업용수가 없어가지고 가뭄에 그 지역 사람들은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도 보를 철거한다고 지금 난리죠.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쪽에 한번 볼까요? 강한 자는 우회하지 않는다. 20대 이사, 30대 사장, 40대 회장,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초고속 승진을 한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세간의 나를 신하의 주인공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하는 명명하는 사람들,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만 신하일 뿐,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겹겹의 위기와 안팎의 도전에 둘러싸인 냉혹한 현실이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시련이라는 험난한 파도 앞에서 나는 우회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 작은 용기를 사람들은 신하라고 부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제 불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문재인처럼 뭐 때문에 잘못됐느니, 내가 아니고 전 정권 때문이니, 공무원 때문이니, 자유한국당 때문이니, 그러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외교를 통해서 수주를 따내고 막 4대강을 하면서 이 내수를 끌어올리고, 그런 재빠른 재치와 남다른 판단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면 돌파를 통해서 경제 불황을 극복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굉장하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표지를 보시게 되시면 포항 달동네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장으로 6.3 시위를 주도해 6개월간 복역, 현대건설에 입사해 12년 만에 사장에 올랐으며 현대건설, 현대엔진공업 등 현대 6개의 계열사 회장을 역임한 전문 경영인, 대단하죠. 대한상공회의 부회장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고 최초 포항 진출에 앞장서 한소경제협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남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에 참여한 동북아 민간경제협회 회장을 역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 시절 박한소주 명예대사로 임명됨, 현재 14대 국회의원으로 민자당 종로구 지구당 위원장이며, 이게 그때 당시죠. 1995년이니까 그때 민자당 출신이었죠. 국회 과학기술연구회 도시문제연구회에서 활약 중, 79년 모범기업인 대통령 표창, 금탑 산업훈장, 김윤옥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책머리가 있습니다. 책머리, 사람들은 이 책머리를 그냥 넘기고 본론부터 보게 되는데, 책머리는 저자와 독자와의 만남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으로 내려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기업에 있을 때부터 나는 강연이나 세미나에 자주 참석하는 편이었는데,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자리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빠지지 않았다. 강연 후에 꼭 몇몇의 젊은이가 나를 찾아왔다. 취직을 하고 나서 인사를 오는 이들도 있고, 유학을 떠난 뒤에 편지를 보내오는 학생들도 있다.
강연장에서 내 이야기를 귀 기울였던 젊은이들의 빛나는 눈동자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 책을 펴내지 못했을 것이다. 책을 펴내려는 제의는 기업에 있을 때부터 끊이지 않았지만 사실 용기가 없었다. 이른바 자전적 에세이를 쓰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었고 그 당시 젊었으니까 내 삶이 누군가에게 들려줄 만큼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나는 기업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강연 요청을 받는다. 그때마다 나의 체험과 생각을 책으로 보고 젊은이들에게 적극 불려주어야 한다는 부탁이 들어왔다. 그것은 나와 같은 세대의 간곡한 주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된 배경과 그 노력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들었으면 하는 많은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젊은이들이 봐야 할 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경주에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다. 전국에서 1,500여 명의 부모와 청소년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강연을 마치고 난 후 한 부부가 나를 찾아왔다. 대학에 다니는 우리 아들이 강연을 듣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거든요. 꼭 같이 들었어야 하는 건데. 아들과 잘 안 풀린 문제가 있었던지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쉽다는 듯이 내 손을 꼭 잡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부족한 나의 이야기가 적게나마 이 땅의 한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면 주저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다. 이 책은 단지 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오늘의 날 있게 해준 배우고 병들고 가난했던 나의 어머니의 이야기이고 전쟁이 이 땅에 남긴 폐허 속에서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 세대들의 이야기이다. 네, 그만큼 이 나라를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싹 다 무시하고 문재인이 이제 갈아엎는다. 모두 부정하고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이 책은 나와 독자의 대화가 아니다. 그것도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보다 넓고 깊은 대화 얘기를 나는 원한다. 희망한다. 눈이 많이 내린 날 아침 대문을 열고 나서는데 골목길에 쌓인 눈이 깨끗이 추워져 있을 때 우리는 나보다 먼저 이렇게 비지를 한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젊은 세대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에 충실했던 우리 세대들의 모습에서 느껴볼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자, 예전에 2010년도에 눈이 엄청 많이 온 적이 있었죠. 이게 전국적으로 30cm 막 이상 이렇게 엄청 쌓였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서도 주차장에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막 녹기도 전에 또 얼고 또 쌓이고 해가지고 그때 방송에서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눈 같이 치우자고 그렇게 방송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눈을 치우러 나갔었는데 그때는 진짜 우리 집 앞이잖아요. 거기도 물론 경비 아저씨들이 치우긴 하지만 조금 온 건 그렇게 치운다 해도 그렇게 30cm 이상 그렇게 많이 내린 눈은 치우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가지고 눈을 치우러 나갔는데 거기 눈을 치우러 나온 동네 주민은 모두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치우는데 이제 그 분들을 이제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치운다고 고생한다고 그랬는데 참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문재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떼시민님을 자처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작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하지를 않으면서 그렇게 떼시민인 척하면서 나라에 그렇게 뭐 이바지를 하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그런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달콤한 얘기들만 하고 꿈속에 살고 있는 이상적인 것만 쫓는 말도 안 되는 문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이상을 쫓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현실을 집권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재인을 뽑아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데 감목을 했죠. 자, 그 젊은 친구들이 이 책을 보고 좀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와서 나의 삶과 생각이 어떤 모범이라고 내세울 자신은 없다. 나는 남다른 재능을 갖지 못했지만 누구 못지않게 내 삶에 충실했고 또 그것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는 점에서 나는 작은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이 책 안에서 독자들이 나와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고 믿는다. 끝으로 내가 글쓰기를 주저할 때마다 격려를 보내준 가까운 분들과 나의 이야기를 흔쾌히 책으로 묶어준 김영사 식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자, 이렇게 책머리 작가의 글이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4년 12월 서초동 연구실에서 쓴 글입니다. 94년 12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네요. 12월이면 아마 학예하고 크리스마스에 들떠서 크리스마스 카드에 반짝이 풀을 붙이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쌤하고 사례를 보게 되면 흔들 떠난 까닭 나이 스승은 가난과 어머니 이를 장악하라 35살짜리 사장 강한 자는 우회하지 않는다 세계를 달리며 사장처럼 생각하고 과장처럼 뛰어라 이렇게 큰 제목이 있고 그 안에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같이 일해봅시다 음식 얻어먹으면 혼날 줄 알아 촌놈의 도전 우리 같은 큰 회사가 어떻게 집장사를 하나 당신이 사장을 맡지 인생 선배로서 하는 얘기요 20년 만에 지킨 약속. 자, 이렇게 소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서전이 어린 시절부터 그 회사를 다닐 때 그 청년 시절 그런 거
그러고 뭐 최근 시절까지 그런 거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일화가 이렇게 소제목들로 있는데 그 일화를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조금씩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왜 우리 같은 인스턴트 세대들은 짧은 시간 이렇게 짧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바쁜 현대인이니까 정독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소제목을 찾아서 시간 날 때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 소개하기는 시간이 기니까 제가 일화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제목을 보면 당신이 사장을 맡지.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업 중동행은 1974년부터 시작되었다. 현대건설의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기점으로 한국건설업은 곧 들어오던 친월남 투수를 타고 해외 지향 체제를 육화시켰다. 월남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70년대 초반 월남에서 철수한 건설업체들은 새로운 해외 시장으로 중동을 선택했다. 73 오일 쇼크를 일으킨 그 진원지로 상륙한 것이었다. 오일 쇼크가 있었죠. 단순히 오일 쇼크라고 하면 지금 세대들은 실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민족주의 열풍으로 1갤런에 1달러 20센트 하던 석유값을 하루아침에 28달러로 올려놓았다. 굉장하죠. 무려 23세가 넘는 폭동이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당했다. 외화가 바닥이나 외환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혼란 직전에 한국 경제를 살려낸 것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중동 진출 건설업체들이었다. 그때가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동에 이렇게 파견도 하고 그 전에 중동 파견하기 전에 월남 파병도 하고 파독 간호사 파병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중 한 일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현대건설을 중동에 파견한 그 일화인데 이 현대건설이 중동으로 가가지고 건설업체들이 역류시키는 5.1달러가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영향이 된 겁니다.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한국 기술자와 기농공들은 진정한 산업 애국자들이었다. 예전에 많은 중동에 간 많은 기성세대들이 고생을 해서 나라를 일군 겁니다. 또한 건설업체들의 해외 개척 정신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결코 잊혀질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현대건설이 중동에 가가지고 많은 활약을 했던 일화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입사 12년 만에 사장에 올렸다. 그러나 나의 12년은 보통 사람이 12년이 아니다. 공휴일도 없이 18시간을 넘게 일했으니 남보다 2배를 일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나는 24년 만에 사장이 된 셈이니 남들보다 빠르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속승진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성공을 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주 52시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무조건 편하게 살고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쉬는 삶을 사는 게 결코 꼭 좋은 게 아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주 52시간만 따지고 편한 것만 쫓다 보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보려고 이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주나 상사로부터 어떤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그 사업보다 난관을 먼저 나열하는데 현재 인력, 자금, 기술, 정보 등이 또한 얼마나 열악한 것을 설명한다. 만약 실패할 경우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일이 성사되면 성사된 대로 큰 소리를 치고 또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그거 보세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복선을 깔아두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업주의 목표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내가 정 회장 앞에 내놓은 사업 방향이나 방법, 목표, 문제 해결의 범위 등은 늘 정 회장의 기대치를 한두 걸음 앞선다. 더 이상 적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정 회장이 주문을 하면 나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다. 이때 발생한 이유는 온전하게 기업주의 몫이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성취감이다. 나는 그 성취감을 위해서 일했다. 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고속승진을 한 이유는 경영인보다 더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더 노력하고 회사를 위해서 더 생각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회사를 일으키면 당연히 그 성취감뿐만이 아니라 보답도 당연히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속승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생색내기 위해 목표를 일부러 낮게 잡는 것은 스스로 주인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 이 말이죠. 주인은 목표상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이윤의 극대화에 관심을 쏟는다. 이윤의 극대화,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에 신경을 쓰면 보답이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윤의 극대화, 대한민국의 경제의 이윤의 극대화. 기운의 극대화에 신경을 쓰면 우리가 보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생기면 우리가 그만큼 급여도 높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의 정책은, 좌파들의 정책은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노력은 하지 않고 보답,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그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뺏어오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을 뺏어오는 거.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뺏어와서 기업이 망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이것이 문재인의 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미친 거죠. 자, 동료가 아닌 기업주를 경쟁 상대로 삼아라. 기업주처럼 생각하고 동료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 기업주를 경쟁 상대로 삼아라. 비전을 높이 가져라 이 말이죠. 기업주처럼 일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장악하라. 그리고 기업주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라. 정 회장이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나를 찾은 까닭은 이명박은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회사를 자기 것으로 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일화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공한 것에는 원리 원칙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남들과 다른 판단력, 재빠른 빠리빠리하다고 하죠. 재빠른 판단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성공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문재인처럼 그냥 허허허허 거리는데 성공이 옵니까 여러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입사를 방해하지 말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나는 직업으로서 정치운동과 결별하고 전공인 경제학 서적에 파묻혔다. 정치보다는 경제가 더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류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에는 실업자가 득실거리는 나라. 국민소득이 80달러에 불과한 후진국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죠.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죠. 그냥 세금 54조 때려 부어가지고 그냥 5,000명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기업을 살리고 어떻게 기업을 살려서 우리나라 내수를 좋게 할 것인가,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그런 걸 알아봐야 될 시기라는 거죠. 자, 이때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의 몫이었다. 정치가 늘리는 게 아니라 세금이 늘리는 게 아니라 경제의 몫이었다. 기업의 몫이었다. 이 말이죠. 정치는 경제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뒤에 해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정말 판단력이 좋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이게 예전에 95년에 산 책이라 여기 정가를 보면 5,500원이네요. 지금은 아마 좀 더 비쌀 겁니다. 이건 옛날 가격이니까 요새 5,500원짜리 책이 없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젊으신 분들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절실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책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디터 박이었습니다.